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헤스의 법칙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연력화학에서 내부 에너지, 그리고 엔탈피와 엔트로피, 깁스 자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상태 함수입니다. 상태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종류와 그 물질의 몰수가 정해져 있고 그 물질이 고체나 액체나 기체와 같은 어떤 상을 나타내느냐 또는 용액상을 나타내느냐 그리고 현재의 온도와 압력이 고정이 되면은 항상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물질이 현재 상태에 도달했는가는 상관없이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함수값이죠. 자, 이 상태 함수의 경우에는 최초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변화될 때 전체 그 변화량의 합이 동일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헤스의 법칙입니다. 여기서는 엔탈피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탈피를 기준으로 해서 같이 공부를 해봅니다. 전체 반응의 엔탈피 또는 이것을 엔탈피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그냥 우리가 엔탈피라고도 이야기하죠. 전체 반응의 엔탈피는 이 반응 각각에서의 단계들의 엔탈피 변화의 합과 동일하다는 것. 이것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또 다른 표현 방식이 있는데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변화가 돼요. 그때 반응물의 종류와 상이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생성물의 종류와 상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반응물과 생성물을 봤을 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변화될 때 이런 경로로 진행이 되느냐 이런 경로로 진행되느냐 또는 이런 경로로 진행되느냐와 상관없이 전체 엔탈피 변화량의 합은 다 동일하더라. 왜 동일합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이 딱 고정이 되어 있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만 하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거나 상관없이 전체 엔탈피 변화량의 합이 같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엔탈피를 기준으로 한 헤스의 법칙입니다. 헤스의 법칙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엔탈피뿐만 아니라 내부의 에너지, 그리고 엔트로피와 깁스 자유 에너지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엔탈피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물질이 C로 변화가 됩니다. A에서 C로 바로 변화가 될 수도 있고 A에서 B를 거쳐서 C로 변화가 될 수도 있죠. A에서 B로 거칠 때의 엔탈피 변화가 델타 H1 낫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B에서 C로 거칠 때의 엔탈피 변화가 델타 H2 낫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A에서 C로 바로 변화가 될 때의 엔탈피 변화가 델타 H3 낫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A에서 C로 바로 진행이 될 때의 엔탈피 변화나 또는 이런 다른 경로를 거쳐서 변화가 될 때의 엔탈피 변화량의 합, 즉 델타 H1 낫 더하기 델타 H2 낫이죠. 저것이 같다는 것. 이것이 바로 헤스의 법칙입니다. 헤스의 법칙에 대해서 이 엔탈피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세 가지가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헤스의 법칙의 첫 번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반응 엔탈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반응열이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화학을 기준으로 해서 연력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반응을 시킬 때 열의 출입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압력 변화 상태에서의 열을 측정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화학에서의 열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특별한 멘트가 없으면은 압력 일정 상태에서의 열, 압력 일정 상태에서의 열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엔탈피 변화라고 배웠죠. 그리고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열을 측정한다면 그것은 내부 에너지 변화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앞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화학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압력 일정 상태에서의 열은 엔탈피 변화고, 그리고 이 엔탈피 변화 그러면은 열이다라고 줄여서 생각을 하시면 되죠. 반응이 진행되면서 엔탈피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반응 엔탈피 변화까지 붙여야 될 것 같지만 변화라고 하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반응에 변화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변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친구를 만날 때 서울역 앞에서 만날 때 서울역 앞이라고 하든지 또는 서울역전이라고 하지 서울역전 앞이라고 하면서 전과 앞이라고 하는 똑같은 용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응 엔탈피 변화를 하지 않고 반응 엔탈피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변화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이 엔탈피 변화를 한 글자로 하면 뭡니까? 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응이 진행되면서 엔탈피 변화가 생길 때 그것을 반응 엔탈피라고도 하고 반응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반응 엔탈피 또는 반응열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다른 전체 반응에서 이 반응이 일부 반응이기 때문에 이 헤스의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특별한 예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헤스의 법칙의 두 번째의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혔을 때는 오른쪽부터 적습니다. 이 not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는 한은 표준 상태를 의미하죠. 표준 상태는 1기압 25도씨, 그리고 이것이 용액 중에 이용된 용질의 경우에는 1몰 농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표준 상태이고 F라고 하는 것은 formation, 생성이라고도 해석하고 형성이라고도 해석하는데 연력학에서는 이것을 생성이라고 해석하고 바로 앞에서 배웠던 배유화학 부분, 착물화학 부분에서는 이것을 형성이라고 해석했었죠.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까지 읽지 않죠. 왜냐하면 생성이라는 의미에 변화의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있는데,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 문제에서 자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모두 합한 것에서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모두 합한 것을 빼게 되면은 그 반응에 대한 표준 반응 엔탈피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헤스의 법칙의 2는요,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것에 데이터가 주어지는 경우에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 빼기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입니다. 세 번째 헤스의 법칙의 의입니다. 이번에는 대문자 D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D라고 하는 것이 결합 해리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을 3장에서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결합 해리 에너지 데이터도 보통 반응물 생성물에서 주어지는데, 결합 해리 에너지 값을 이용할 때는요, 생성물의 합 빼기 반응물의 합이 아니고 반응물의 합 빼기 생성물의 합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 반응 엔탈피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엔탈피에 대해서 헤스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 세 가지 의의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바로 측정할 수 없는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탄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이 반응의 경우에는요, 표준 엔탈피 변화값 또는 표준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탄소 1몰하고 산소 분자 2분의 1몰이 반응을 해서 일산화탄소 1몰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반응이 가든지 안 가든지 해야 되는데, 다른 바이 프로덕트, 즉 부생성물이 생성된다든지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탄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일산화탄소가 아닌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면은요, 그 다른 물질이 얼마만큼의 기여를 해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반응의 경우에는 아예 가든지 안 가든지 해야 됩니다.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일산화탄소로 만들어지는 반응이 50%만 가고 50%는 반응물 상태로 그대로 남았어요. 그러면 50% 간 거를 기준으로 해서 100% 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엔탈피 변화가 어떻게 될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예, 그 경우는 계산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반응이 조금이라도 갈 수 있고 또는 많이 갈 수도 있고 100% 갈 수 있지만 어쨌거나 간에 다른 반응 생성물이 생성되면 안 돼요. 부생성물, 바이 프로덕트가 생성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말고도 일산화탄소보다 훨씬 안정한 물질인 이산화탄소가 생성될 수 있어요. 탄소와 산소가 반응하면은 항상 일산화탄소보다는 이산화탄소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생성되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죠. 그러면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값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반응을요, 전체적인 반응, 즉 탄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이 전체 반응의 일부로서 이 반응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자, 설계를 이렇게 합니다. 탄소하고 산소가 1대 2분의 1로 반응해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을 가정해요. 물론 이 반응은 우리가 엔탈피 변화값을 직접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시다.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하고 섞여 있더라도 우리가 따로 분리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일산화탄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은 아주 잘 가요. 그리고 또 탄소가 산소하고 반응해서 아예 일산화탄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로만 가도록 하는 반응은 우리가 촉매를 써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그 이산화탄소로 가는 반응이 아주 잘 일어나게, 빨리 일어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반응에 대해서도 엔탈피 변화값을 구할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이 첫 번째 과정과 두 번째 과정을 더하게 되면은 세 번째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과정의 엔탈피 변화와 두 번째 과정의 엔탈피 변화 합을 하면은 이 전체 반응의 엔탈피 변화값을 구해야 되고, 이 값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이 값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구할 수 있죠.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을 더해서 세 번째 반응이 나오면은 첫 번째 반응의 엔탈피 변화와 두 번째 반응의 엔탈피 변화의 합이 세 번째 반응의 엔탈피 변화와 같기 때문에 이 값, 미지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탄소가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로 바로 가는 반응, 세 번째 반응입니다. 세 번째 반응이기 때문에 델타 H3 또는 델타 H3 not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가 산소하고 반응하는데 1대1이 아니라 1대2분의 1만 반응하면은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2분의 1몰의 산소 분자는 아직 남아있어요. 물론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는 우리가 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가정은 할 수 있잖아요.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델타 H1 또는 델타 H1 not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이 반응은 아주 잘 가는 반응이고, 우리가 그때의 엔탈피 변화값을 구할 수 있어요. 델타 H2 또는 델타 H2 not이죠. 최초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가는데 바로 가거나 또는 이 과정을 거쳐가거나 전체 엔탈피 변화량의 합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H1 not과 델타 H3 not이 서로 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델타 H1 not 더하기 델타 H2 not 이퀄 델타 H3 not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은 델타 H2 not도 알아요. 델타 H3 not도 알고 있죠. 그러면 미지수 값에 뭘 구할 수 있습니까? 델타 H1 not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직접 반응 엔탈피 값을 구할 수 없을 때 전체적인 반응의 일부로 이 반응을 딱 편입을 해서 이렇게 헤스의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헤스의 법칙의 의 1번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헤스의 법칙의 2번입니다. 이번에는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을 하는데 델타 H F not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생성 엔탈피입니다.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 1몰이 그것을 구성하는 호돈소 물질이 있어요. 이산화탄소라고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구성하는 원소는 탄소가 있죠. 또 이산화탄소를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가 있잖아요. 이것들의 호돈소 물질 상태,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 상태로부터 이 1몰이 생성될 때의 엔탈피 변화값, 표준 엔탈피 변화값, 그것을 우리가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합니다. 어떤 물질 1몰이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로부터 생성될 때의 표준 엔탈피 변화 값을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탄소의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 상태는요, 탄소가 고체 흑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소가 표준 상태, 1기압 25도지 상태에서 어떻게 존재합니까? 산소는 산소 분자 기체로 존재하죠. O2 기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 화합물 1몰이 생성될 때의 표준 생성 엔탈피, 자, 그때의 엔탈피 변화값을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거죠. 이 공식을 다시 정리하면은 어떤 반응의 표준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다 합한 거에서 빼기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다 합한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겠습니다. 프로페인이라는 기체가 산소 기체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기체와 H2O 액체를 생성을 합니다. 이것이 25도씨에서 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반응의 표준 엔탈피 변화값을 구해라. 이것을 우리가 표준 엔탈피 변화라고도 읽죠. 표준 엔탈피 변화라고도 읽는데 또 뭐라고도 읽느냐면은
반응이 진행되면서 엔탈피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준 반응 엔탈피라고도 표현하죠. 자, 이 반응의 표준 엔탈피 변화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 빼기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이죠. 생성물은 누가 있습니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인데 이것이 고체냐 액체냐 기체에 따라서 그 값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의 상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 값에다가 자 3몰이 있죠. 따라서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더하기 이산화탄소 다음에 H2가 있어요. H2의 표준 생성 엔탈피. H2는 여기서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액체인 H2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개수가 4이죠. 따라서 4를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뭐를 뺀다고요?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을 빼죠. 프로페인, 여기는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몰, 1 곱하기 프로페인 기체의 표준 생성 엔탈피 더하기 O2 기체 5몰이죠. 5 곱하기 O2 기체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했을 때 전체 표준 엔탈피 변화 값이 구해진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하게 존재하는 호돈소 물질의 경우에는요, 이 값이 제로입니다. O2 기체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제로고, 따라서 이것은 이 식을 적을 때 식에서 표현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11쪽을 보면요. 자, 이번에는 결합 해리 에너지 값으로부터 표준 반응 엔탈피를 계산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염소 분자의 예를 들어서 염소 분자 1몰이 완전히 쪼개져서 염소 원자 상태로 됐습니다. 이때의 표준 엔탈피 변화값을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공유 결합하는 것이 분자이든 또는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공유 결합해서 결정을 이루는 원자 결정이든 간에 공유 결합하는 물질 1몰이 완전히 원자 상태의 기체로 변화될 때의 엔탈피 변화값, 그것을 우리가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죠. 결합 해리 에너지를 이용할 때는요, 반응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의 합 빼기 생성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의 합입니다.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라면 결국 반응물이 생성물을 할 때 결합이 일단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성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의 합이라는 것은 결국에 산산조각이 난 다음에 다시 그 원자 상태에서 생성물로 결합이 형성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면 반응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의 합 빼기 생성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의 합으로 해서 구하면 됩니다. 거기에 관한 이 예제 문제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H2 기체와 염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HCl 기체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표준 반응 엔탈피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의 합 빼기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의 합이죠. 반응물에는 H2 분자가 있어요. H2 분자의 결합 에너지. 그리고 염소 분자가 있어요. 염소 분자의 결합 에너지. 개수가 11이기 때문에 1을 곱했어요. 그리고 생성물은 HCl 분자의 결합 에너지. 개수가 2이기 때문에 2를 곱하죠. H2의 결합 에너지와 Cl2의 결합 에너지가 각각 436kJ/mol, 243kJ/mol이 대입이 되고 HCl의 결합 에너지가 432kJ/mol이기 때문에 여기 2가 곱해져서 결국 계산이 되면 전체적으로는 이 값이 마이너스 185kJ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kJ/mol에서 몇 몰이냐라고 하는 개수가 고려가 되면은 몰이 소거되고 결국 남는 단위는 무슨 단위만 남아요? 킬로줄 단위만 남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185kJ로 계산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11쪽을 보니까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값을 이용을 해서 표준 엔탈피 변화를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결합 해리 에너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표준 엔탈피 변화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111쪽 아래쪽을 보니까 예제 문제가 있고 이 예제 문제에서는요.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을 이용해서 그 반응의 표준 엔탈피 변화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주로 시험이나 여러 종류의
테스트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H2 기체 그리고 메테인 기체, 에탄올 액체의 연소 반응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H2 기체 1몰과 산소 분자가 2분의 1몰이 반응하게 되면은 H2 액체 1몰이 만들어집니다. 또 나 반응에서는 메테인 1몰과 산소 분자 2몰이 반응하면은 이산화탄소 기체 1몰과 H2 액체 2몰이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다 반응에서는 에탄올 1몰과 산소 3몰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H2가 각각 2몰과 3몰이 만들어지는 그 반응들이죠. 자, 이 반응들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의 분자들, H2 분자, 그리고 이 메테인 분자, 에탄올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그리고 H2O 분자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주어지는데, 사실 여기서 H2 분자와 O2 분자에 대해서는요, 표준 생성 엔탈피가 주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 상태에서는 그것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얼마라고요? 0이라는 거죠. H2 기체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은 제로입니다. 또 O2 기체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도 제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값은 제로이기 때문에 H2와 O2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밑에 안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결합한 이 물질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표준 생성 엔탈피가 주어져 있죠. H2O가 주어져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주어져 있고 메테인이 주어져 있고 에탄올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또 추가적인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데 이 각각의 분자들에 대해서 분자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25도씨 표준 상태에서 H2O의 연소 반응, 그리고 메테인의 연소 반응, 에탄올의 연소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라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먼저 기억부터 따져볼까요? 기억. 반응 타에서 엔트로피가 감소한다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반응 타는 이 반응입니다. 엔트로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곧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기체 상일 때 엔트로피의 절대값 자체가 커요. 그러므로 기체 물질의 몰수가 적었던 데서 기체 물질의 몰수가 많은 것으로 변화가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엔트로피가 증가할 가능성이 많아요. 또 기체의 몰수가 많았던 데서 기체의 몰수가 적은 것으로 변화가 되는 반응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엔트로피가 감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다 반응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연력학적인 데이터를 풀렸는데 여기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밖에 풀 수가 없어요. 에탄올을 보니까 액체죠. 액체는 일단 엔트로피를 고려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산소 분자를 보니까 산소 분자가 기체거든요. 기체가 몇 몰입니까? 기체 3몰이죠. 생성물을 보니까 H2O가 3몰이 있지만 이것은 액체니까 여기서 고려하지 말기로 하고, 이산화탄소를 보니까 2몰이죠. 자, 이산화탄소 기체 2몰이에요. 기체가 몰수가 많았던 데서 적었던 데로 변화가 되면은 그때는 이렇게 기체 몰수가 1.5배나 차이 나기 때문에 확실하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0보다 작고 엔트로피는 감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의 내용은 옳은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그램당의 연소율이 가장 큰 게 뭐냐? 여기 가나다 반응에서 다 연료들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가에서는 H2가 연료고요. 나에서는 메테인이 연료입니다. 다에서는 에탄올이 연료예요. 그리고 이 연료들이 산소와 반응하죠. 연료가 산소와 반응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연소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료가 하나도 안 남고 산소와 완전히 반응을 해서 가장 안정한 상태의 물질인 이산화탄소 H2O, 여기서는 탄소가 없기 때문에 H2O만 생성하거든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 반응을 완전 연소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연료가 산소하고 반응하는데 가에서는 연료 H2 1몰이 반응을 해서 H2로 바뀌었죠. 나에서는 메테인 1몰이 산소와 반응해서 완전 연소 생성물인 이산화탄소와 H2를 생성하고 있어요. 다에서는 에탄올 1몰이 산소와 반응해서 완전 연소 생성물인 이산화탄소와 H2로 변화가 되고 있죠. 따라서 이 가 반응의 엔탈피 변화값, 표준 엔탈피 변화값을 구하고, 나 반응의 표준 엔탈피 변화값을 구하고, 다 반응의 표준 엔탈피 변화값을 구할 수가 있다면은 이 각각
연료 1몰당에 누가 가장 많은 연소열을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봤더니 표준 생산 엔탈피거든요. 표준 생산 엔탈피가 주어지면은 어떻게 표준 엔탈피 변화값을 구합니까?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 빼기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입니다. 반응물 생성물에서 자 기억하세요. H2의 표준 생성 엔탈피 제로, O2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은 제로. 왜냐면은 표준 상태에다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 또 메테인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은 마이너스 75kJ/몰, 그리고 에탄올은 마이너스 278kJ/몰, 이산화탄소는 마이너스 394kJ/몰, 그리고 H2는 마이너스 286kJ/몰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표준 엔탈피 변화 값을 계산하면은 다음과 같죠. 가반응 생성물이 H2O 액체 1몰입니다. 그것의 표준 생성 엔탈피 빼기 H2 기체 그리고 산소 이 기체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의 합으로 해서 구하는데 그것들은 0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값이 이 전체 이 가반응의 표준 엔탈피 변화가 표준 반응 엔탈피 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286kJ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H2 기체 1몰이 반응한 것이기 때문에 H2 기체 1몰당 이렇게 마이너스 286kJ 이만큼의 열이 변화가 일어났다. 음수라고 하는 것은 발열 반응이죠. 양수라고 해서 흡열 반응이고 이것은 연료가 연소 반응이기 때문에 저만큼의 열이 방출이 되는 발열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286kJ만큼의 열이 방출되는 거죠. 자, 나 반응에서는요. 메테인이 산소와 반응을 합니다. 생성물은 누굽니까? 이산화탄소하고 H2O죠.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 합하면은 이산화탄소 개수가 1이니까 1 곱하기 이산화탄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 그리고 H2O 액체는 2몰이니까 2 곱하기 H2O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 빼기 반응물은 메테인 1몰 그리고 이 산소 분자 2몰인데 산소 분자는 어차피 표준 생성 엔탈피가 제로예요. 이렇게 해서 이 값들을 다 대입을 했어요. 이 값들을 다 대입하니까 결국 이 값이 얼마로 나옵니까? 마이너스 891kJ로 나오죠. 자, 사실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이렇게 몰 소거되면은 마이너스 891kJ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메테인 1몰당 반응해서 생성된 이 표준 생성 엔탈피이기 때문에 표준 반응 엔탈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마이너스 891kJ/몰로 표시해도 되고 원래 그대로 마이너스 891kJ로 표기를 해도 됩니다. 메테인 1몰당은 891kJ만큼의 열이 방출되죠. 그 다음에 다 반응을 볼까요? 다 반응에서 마찬가지로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H2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2몰과 H2가 3몰이죠. 따라서 그 표준 생성 엔탈피에다가 2 표준 생성 엔탈피에다가 3을 곱하고 반응물인 에탄올은 1몰입니다. 그리고 또 반응물인 산소는 3몰인데 산소의 이 표준 생성 엔탈피는 어차피 제로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다 대입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368kJ이 나왔고 이때 반응물을 봤더니 에탄올이 1몰이죠. 그래서 에탄올 1몰당 이만큼의 엔탈피 변화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니까 누가 가장 열이 많이 방출돼요? 예, H2보다는 메테인이 더 많고 메테인보다는 에탄올이 더 많은 열이 방출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복인이온에서는요, 이 연소열이 이 물질 1몰당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램당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램당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H2는 한 분자가 2g에 해당이 돼요. 2g당 286kJ만큼의 열이 방출돼요. 메테인은 이 물질 1몰당 16g이죠. 16g당 891kJ만큼의 열이 방출됩니다. 에탄올은요, 분자량이 AMU고 몰 질량으로 하면 46g/몰이죠. 1몰당 46g이거든요. 그만큼당 1368kJ만큼의 열이 방출됩니다. 엔탈피 변화가 음수라는 것은 그만큼의 열이 방출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 숫자가 다 계산되고 나니까 결국 1g당 방출되는 열로 계산하니까 누가 제일 커요? 예, 수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많은 열이 방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인이온 g당 연소열이 가장 큰 에너지,
가장 큰 연소율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H2다라고 하는 니은의 설명이 옳은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연소율당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누가 제일 크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연소율당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은 H2는 이산화탄소가 하나도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286kJ당 이산화탄소 0몰 하나도 배출이 안 됩니다. 가장 적게 배출되죠. 제로. 그리고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891kJ당. 자, 생성물을 보세요. 이산화탄소가 몇 몰 생성됩니까? 1몰이죠. 그래서 이만큼이 생성되더라.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생성물을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몇 몰입니까? 2몰이죠. 1368kJ당 2몰만큼의 열이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렇다면 이것을 이산화탄소 1몰당으로 생각하면 이 값은 700보다는 좀 작다 그죠? 1400이 되면은 그것의 절반이 700인데 이것은 1400보다 작기 때문에 700보다는 약간 작죠. 똑같이 분자가 1인데 분모가 크면 클수록 이 전체 값은 더 작은 값이고 똑같이 분자가 1인데 분모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적으로는 더 큰 값이죠. 그래서 연소율당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것은 바로 에탄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탄올인데 메테인이라고 잘못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문제에서는 기억과 니은의 설명만이 옳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13쪽 6번째 섹션에서는 엔트로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개 내에 있는 물질 또는 개 내에 있는 분자들의 무질서도의 척도입니다. 무질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엔트로피 S값은 더 커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무질서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엔트로피 값은 점점 더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태가 얻어질 수 있는 방법의 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의 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통 W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상태가 얻어질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엔트로피 값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통계 연력학의 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그 상태가 얻어질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엔트로피 값, 무질서도가 크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의 정비라는 건 아니고 그 방법의 자연 로그 값에 비례를 합니다. 그리고 비례식을 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상수가 볼츠만 상수입니다. 볼츠만 상수 값이 우리가 앞으로 기체 단원에서 배우게 될 기체 상수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볼츠만 상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게 되면은 기체 상수가 나옵니다. 즉 기체 상수라고 하는 것은 볼츠만 상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기체 상수에서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볼츠만 상수가 구해지게 되고, 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그 상태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엔트로피 값이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연력학적인 계산을 할 때는요, 엔트로피 그 자체보다도 엔트로피 변화값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는 공식이 여러분들이 물리학에서 배우게 되는데, 인테그랄 T분의 dq다라고 하는 이 공식으로 구해집니다. 이것은 카르노 순환이라고 하는 어떤 연력학적인 실험 그리고 가정에 의해서 구해지는 엔트로피 변화에 관한 공식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일정한 상태가 되면은요, 온도가 일정한 상태가 되면은 그때 엔트로피 값이라고 하는 것은 T분의 Q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 온도 값이 상수로 되겠죠. 그리고 이때 Q라고 하는 것은 열의 출입량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는 온도 일정 조건에서는 바로 T분의 Q다라고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 밑에 보니까 엔트로피는
분자들의 무질서도의 척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엔트로피는 순수한 물질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 결정성 순수한 고체 물질의 엔트로피가 0켈빈에서는 0입니다. 그것이 엔트로피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 상태에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엔트로피 값이 커져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순수한 물질이 아니라 다른 물질이 섞여가지고 혼합물로 되거나 또는 순수한 한 가지 원소가 아니라 다른 원소가 결합하게 되면 좀 더 그 분자들의 배항에 대한 가능성 또는 그 분자들의 배항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가 많아져서 엔트로피가 커진다라고 합니다. 정리합니다. 완전 결정성 순수한 물질의 0켈빈에서의 엔트로피 값은 0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물질이 섞여들거나 온도가 높아지면은 엔트로피 값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113쪽에 밑에 보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체상에서 액체상으로 바뀌면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됩니다. 또 액체상에서 기체상으로 상이 변화되면 예외 없이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됩니다. H2O 같은 경우는요,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가 되면 오히려 부피가 작아지죠. 그렇다 할지라도 고체상으로 있을 때보다 액체상으로 있을 때는 분자들이 부분적으로 인력을 극복하면서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의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고체상보다 액체상에서 훨씬 엔트로피 값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외 없이 항상 어떤 동일한 물질에 대해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되면 엔트로피가 굉장히 크게 증가되고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되면 엔트로피가 더 많이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됩니다. 고체상보다는 액체가 엔트로피가 크고 액체상보다는 기체가 엔트로피 값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교재 113쪽 아래쪽에 보니까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결정성 순수한 고체가 0켈빈에서는 엔트로피가 0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3법칙이었죠. 고체는 고체입니다. 고체는 고체, 솔리드는 솔리드인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엔트로피 값이 점점 더 커져요. 그리고 녹는 점의 온도에서 이 물질이 고체에서 뭐로 바뀝니까? 액체로 바뀌죠. 그러면 엔트로피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액체상은 액체상인데 리퀴드 상인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가 되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끓는 점의 온도 조건, 보일링 템퍼레처의 온도 조건에서 액체상에서 기체상으로 바뀌게 되니까 일단 기체로 변화가 되면은 분자 간 인력을 완전히 극복하면서 자유로워지고 분자들이 어디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자들의 배열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엔트로피 값이 굉장히 커지고 거기다가 기체상이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부피가 액체상에 비해서 수백 배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요소가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기체는 액체보다 또 엔트로피 값이 굉장히 크더라. 온도는 일정한데도 이렇게 엔트로피가 크게 변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체상에서 또 온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엔트로피 값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요, 엔트로피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항상 먼저 떠올리도록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교재 113쪽의 아래쪽 가부터 시작해서 114쪽의 위쪽에 있는 나, 다, 라, 마까지를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엔트로피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봅시다. 엔트로피 변화량이라는 것은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죠. 나중 상태의 엔트로피에다가 처음 상태의 엔트로피 값을 뺀 것이고, 그러면은 변화량이 양수다 라고 하는 것은 나중 상태 값이 처음 상태 값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엔트로피가 최초의 엔트로피가 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엔트로피 변화량은 양수라는 거죠. 거꾸로 엔트로피 변화량의 값이 음수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값보다 나중 값이 더 크다는 것이고, 최초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바뀔 때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되면은 엔트로피 변화량의 값이 음수로 나타납니다. 자, 엔트로피 증가하는 두 번째 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기체가 확산이 됩니다. 기체가 확산이 되면은요, 기체 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자리의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여기 이 근처에 기체가 모여 있을 때 기체들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의 경우의 수가 10가지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방 전체에 더 퍼지게 되면
되면은 기체 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자리의 경우의 수, 서로 흩어지면서 그때 얻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수천 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체가 확산이 되면 무조건 엔트로피가 증가되고 엔트로피가 증가된다면 이 과정은 자발적으로 잘 일어나거든요. 기체가 자유롭게 확산이 될 때 엔트로피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빵구를 끼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교실 전체로 확산이 되어서 퍼져가게 되겠죠. 자, 세 번째로 분자량이 큰 기체 분자가 분자량이 작은 기체 분자로 쪼개졌다. 용기의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용기의 부피는 일정한데 이렇게 분자량이 큰 두 덩어리짜리예요. 자, 이것이 쪼개지게 되면은 전체 이 기체 분자 수 자체가 어때요? 2배로 많아지겠죠. 기체 분자 수가 많아지면은 무조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고체 물질이나 액체 물질이 용매 중에 용해가 되어서 용액이 됩니다. NaCl이 물의 용해가 되어서 NaCl 수용액이 되죠. NaCl이 물의 용해가 되기 전에는요, 이렇게 소듐 양이온, 염화이온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어요. 소듐 이온 주위에는 염화이온이 둘러싸고 염화이온 주위에는 소듐 이온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렇게 질서정연한 배열을 하고 있다가 흩어지게 되어서 소듐 이온은 소듐 이온대로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이면서 흩어지고 염화이온은 염화이온대로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이면서 흩어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가 되죠. 그래서 왜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 놓으면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용해 되냐면은 Na 플러스와 Cl-가 흩어지는 그 자체가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자발적으로 잘 일어납니다. 물에다가 설탕을 집어넣어도 결국 시간이 몇 시간 지나 보면은 설탕이 완전히 용해돼 있죠. 왜 그럴까요? 설탕이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비교적 질서 정연한 상태에서 물 속으로 용해가 되면서 흩어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그것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 과정 자체는 자발적으로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체 물질이 용매 중에 용해가 될 때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냐면 꼭 그런 건 아니죠. 자, 밑에 보니까 황산칼슘이 용해가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황산칼슘이 용해되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엔트로피가 감소하죠. 엔트로피 변화량이 음수라는 것은 엔트로피가 감소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는 왜 그러냐? 칼슘 이가 이온과 황산 마이너스 이가 이온이 서로 이온 결합하고 있는데 황산 이온 자체도 비교적 복잡한 구조입니다. 황산 이온 자체도 이렇게 S와 O 간에 1.5중 결합, 1.5중 결합, 1.5중 결합을 하면서 비교적 복잡한 구조고 여기에서 칼슘 이온이 사이사이 이어들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비교적 많거든요. 그래서 황산칼슘 자체는 그 고체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이 구조 자체가 복잡해서 이 무질서도가 높은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였고 이것이 물의 용해가 되면은 자기가 흩어지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효과가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나요. 근데 한편 순수한 물에서는 H2가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로 있었는데 이런 칼슘이 이가이온이라고 하는 양전하가 크고 황산이온이라고 하는 음전하가 큰 이온이 들어오면 그 주위에 물 분자들이 2겹, 3겹, 4겹, 5겹 둘러싸면서 물의 질서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양이온의 전하가 크고 음이온의 전하가 큰 염이 물에 용해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대부분의 고체나 액체가 물에 용해가 되거나 용매에 용해가 되는 그 과정 그 자체는 분자들이 흩어지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다라고 정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액체 용매로부터 기체 용질이 빠져나가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용해가 되어 있어요. 탄산음료가 그렇게 제조가 된 것이죠. 근데 뚜껑을 열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이 물에 용해가 되어 있는 것에서 그대로 다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미 거의 이산화탄소가 다 빠져나가서 탄산음료는 그냥 설탕물이 되어버리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산화탄소가 물에 용해되어 있을 때는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용액 중에서의 부피가 작은데 뚜껑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면은 자기는 대기에 있는 모든 공간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피가 커지는 영역 쪽으로 가는 쪽이 훨씬 엔트로피가 증가돼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탄산음료에서 마개를 따면은 기체가 용매로부터 빠져나와서 그렇게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게 되는데 6번째 내용은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3번째 내용하고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3번째 내용을 다시 볼까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 두 덩어리짜리인데 N2O4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N2O4라고 하는 분자는요, N과 O 간의 결합, 또 N과 O 간의 결합 이렇게 되어 있고, NN 간의 결합이 단일 결합이고, N과 O 간의 결합이 모두 4개, 모두 1.5중 결합이었어요. 자, 이런 상태로 있다가 이것이 쪼개졌어요. N과 N 간의 결합이 탁 쪼개져서 이 분자는 NO2 분자가 됐어요. NO2 분자. NO2 분자에서도 N과 O 간의 결합은 1.5중 결합이 2개이죠. 그러면은 N2O4 분자가 쪼개져서 같은 부피 내에서 이렇게 기체 분자 수가 많아지니까 분명히 이 분자 수는 2배가 됐어요. 엔트로피 증가한다고 했습니까? 예, 증가한다고 했죠.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짚어보기를 뭘 짚어보느냐면은 이 NO2 1몰하고 NO2 1몰이에요. NO2 1몰하고 N2O4 1몰. 자, 이것은 개수가 2배가 아니고 각각 1몰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누가 엔트로피가 더 크냐? 예, 당연히 분자 구조가 복잡한 N2O4 1몰이 엔트로피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115조 표준 몰 엔트로피와 표준 반응 엔트로피 값이 나옵니다. 화학에서 특별한 말이 없는 한은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으로 따지면은 1기압. 그때 이 압력은 부분 압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도로 하면 25도씨. 그리고 용액 중에서의 용질로 이야기하면은 1몰 농도를 이야기하고 각각 한 가지 용질 각각에 대해서 1몰 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표준 몰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 1몰이 1기압 25도씨 상태에서 가지는 엔트로피, 이것을 우리가 표준 몰 엔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표준 몰 엔트로피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어떤 물질이 지금 순수한 물질이에요. 순수한 물질이고 이것이 완전한 결정구조, 완전한 질서정연한 구조가 됐겠죠. 그랬을 때 이 표준몰 엔트로피 값이 0켈빈에서는 0이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이게 표준몰 엔트로피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순수한 물질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표준몰 엔트로피가 더 커지고 또 고체에서 액체로 되면은 그 엔트로피 값은 더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또 이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은 엔트로피 값은 더 크게 나타날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표준 몰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요, 온도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엔트로피라고 하면은 온도에 따라 바뀌는 거지만, 표준 몰 엔트로피라는 것은 온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몇 도입니까? 25도씨. 25도씨 상태에서의 엔트로피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기압 25도씨에서 어떠한 순수한 물질 1몰의 엔트로피가 표준 몰 엔트로피입니다. 표준 몰 엔트로피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기 고체 물질이 있어요. 고체 물질의 표준몰 엔트로피는 비교적 작은 편이죠. 거기에다가 이게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다이아몬드와 흑연을 보면은 표준몰 엔트로피가 비교적 작은데,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것은 표준몰 엔트로피가 비교적 크죠. 그리고 더 많은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물질을 보니까 표준몰 엔트로피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많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 고체 이 배열 상태에서 입자들의 배열에 얻을 수 있는 방부배 수가 더 많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디펙트, 결점이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소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표준몰 엔트로피가 작구나. 자, 이번에 두 번째로는 액체 물질의 표준몰 엔트로피는 고체 물질보다는 물질의 종류는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체 물질의 표준몰 엔트로피는 또 액체 물질과 물질의 종류는 다르더라도 이것들은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표준몰 엔트로피는 각각의 순수한 물질 1몰이 몇 도씨에서라고요? 예, 25도씨에서 나타나는 엔트로피 값이고, 고체보다는 액체가 평균적으로 물질의 종류는 달라도 엔트로피가 값이 크고, 또 액체보다는 기체 물질이 표준몰 엔트로피 값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내용이 이 표 밑에 기억에 표시가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고체 물질의 표준몰 엔트로피보다 액체 물질의 표준몰 엔트로피가 크고, 또 기체 물질의 엔트로피 값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미 이야기했다시피 두 종류의 원소로 구성된 고체 물질보다는 세 종류, 이렇게 더 많은 이 종류의 원소로 구성된 고체 물질이나 액체 물질일수록 더 엔트로피 값이 크고, 또 이 원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들, 이 분자들이 각각의 한 개의 분자들이 원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때 이 입자들의 구조가 더 다양하고, 또는 입자들의 배열의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엔트로피 값이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가 니언티그까지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동일한 이원자 분자, 이번에는 H2 분자하고 질소 분자를 비교하자는 거죠. H2 분자보다는 질소 분자가 원자의 반지름이 더 큰 원자들이 모여서 이원자 분자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것의 표준몰 엔트로피 값이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표준몰 엔트로피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 반응에서의 표준 엔트로피 변화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반응 엔트로피 또는 표준 엔트로피 변화라고 표시하는데, 그것은 생성물의 표준 몰 엔트로피의 합 빼기 반응물의 표준 몰 엔트로피의 합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N2O4 1몰이 쪼개져 가지고 2몰의 NO2로 변화가 됐어요. 그때 표준 엔트로피 변화,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표준 반응 엔트로피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을 구하라라고 하면은 생성물의 표준몰 엔트로피의 합, 그때 NO2 기체의 표준몰 엔트로피에다가 개수가 2니까 2를 곱하죠. 빼기 반응물의 표준몰 엔트로피의 합, N2O4 개수가 1이니까 1몰을 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NO2의 표준몰 엔트로피가 또 N2O4의 표준몰 엔트로피 값을 계산했더니 전체 값이 양수 값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표준몰 엔트로피 값이라는 것은 어떤 순수한 물질이 1기압 25도씨 상태에서 1몰이 가지고 있는 엔트로피 값이고, 그것을 이용하면은 그 반응에 어떤 반응이 생겼을 때 표준 엔트로피 변화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생성물의 표준 몰 엔트로피의 합 빼기 반응물의 표준 몰 엔트로피의 합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16쪽의 7번째 섹션 자유 에너지부터 계속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